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2급, 1급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시험 준비 이론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2023년 대비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론서 교재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보를 좀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합격률, 그 다음에 자격시험의 과목, 그리고 학습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꼭지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는 자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론서 앞부분, 머릿말 다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말 다음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21로 돼 있는데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좀 있었고 그 도표 안에는 2022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급이니까 맨 아래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짙게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3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제 합격률에 좀 관심이 있으실 건데 우리 시험은 필기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이 면접시험은 앞에 이제 전년도, 관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은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면접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21년과 2022년을 보시면 필기시험 응시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5,600명 정도 되죠. 5,600명 정도 되는데 어쩔 때는 6,000명도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응시 인원에서 합격자가 2021년에는 26%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51%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 나왔는데요. 대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보면은 한 해는 낮고 그 다음 해는 높고 그 다음 해는 낮고 그 다음 해는 높고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해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느낌이 오실 건데 2019년에는 27%, 2020년에는 5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하게 30%대나 40%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뭐랄까요, 몇 년도에 시험 봤느냐 그런 것이 좀 운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라면 2023년은 좀 어렵게 나오겠죠. 2022년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합격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0% 초반이나 20%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을 잠깐 보면 면접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2022년을 보면 83%고 그 다음에 21년은 역으로 가보면 89%고 20년은 85%인데 80%대로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합격시킨 때는 90% 가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적게 합격시키면 80%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거의 80%대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면접을 보면 8명 정도는 합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도 하셔야 되고 면접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면접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유료인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격시험 안내에 들어갑니다. 자격시험 안내는 이제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Qnet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청소년 상담사 1급은 5과목, 2급은 6과목, 3급은 6과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주 관심사가 3급이니까 3급의 필수 과목이 5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1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수련활동론이라는 과목하고 청소년 이해론이 있는데 수련활동론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료가 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련활동은 상담사보다 지도사 영역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이 좋겠다. 청소년 이해론을 공부하다 보면 청소년 상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심리, 우리 1과목에 발달심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좀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이 수련활동론은 서비스하지 않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이해론의 내용을 이제 교재에 넣고 그 다음에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필수 과목 5과목을 보면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이렇게 5개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을 서비스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다, 이거 과락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과목이 한 3과목 정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심리입니다. 발달심리가 제 1과목인데 이게 학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듣지 못한 학자분들이 나오게 되면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발달심리 별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심리측정 및 평가가 있습니다. 심리측정 및 평가의 별표. 이 녀석은 단순 암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쉬워지고요. 좀 깊이 있게 뭐 해석 같은 건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걸 간혹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나 아동학이나 교육학이나 자, 이러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데 전공 학과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요. 심리측정 및 평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심리측정 및 평가를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도 많은 학자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응용 문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개념 정리도 하기 힘든데 응용 문제까지 나오면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학습이론은 어떤 때는 좀 쉽게 나오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합격률이 들쭉날쭉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학습이론이나 발달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과목을 좀 조심하세요. 나머지 과목은 좀 평이하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접의 항목이 5항목이 있고요. 면접관이 3분이고 우리가 들어갈 때 2명씩 들어가거든요. 피면접자, 수험생이 2명이 들어갑니다. 3대1이 아니라 3대2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심리적인 긴장감은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들어가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2명이나 3명이 들어가면 좀 더 나은데 뭐 지도사 같은 경우는 3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상담사는 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뭐 청소년 상담자로서 가치관과 정신자세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상담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인데 먼저 이제 필기시험에서 한번 이론적인 지식이 필터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묻진 않아요. 많이 묻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상담복지개발원이 어떤 곳이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또 상담에 대한 지식도 간혹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상담 모델을 이론을 적용할 거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련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A 품행 성실성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성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너무 두서없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 엉뚱한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제 4번째 항목에서 이제 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있는지 어떤 사례를 던져줍니다. 이런 청소년이 있다. 어떻게 상담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창의력이나 판단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험 방법은 이제 필기시험은 이제 오지선답니다. 각 과목당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 걸쳐서 보는데 거기 보면 1교시, 2교시가 나와요. 그래서 상급을 보시면 1교시 필수가 있고 2교시 필수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기가 6과목인데 5과목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학습이론이 2교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까지 상당히 이제 빡세죠. 25문제 4과목이면 100문제 아닙니까? 100문제를 100번에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오지선다로.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2과목이죠. 2교시는 50문제 50분 해서 2과목에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시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문제 100분, 50문제 5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부터 이게 입실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시험 당일날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오전에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시 반까지 정리해서 마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일반 수험생은 이렇게 되고, 아마 장애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할애될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 안내,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응시 자격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1급은 박사학위, 2급은 석사학위, 3번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학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종 학력이 전문학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관련 분야에 전공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산업인력공단 국가 전문 자격팀이 있어요. 거기에 문의하시면 이야기를 잘 들으실 수 있는데 이 공고문에 나온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거기 밑에 상급 청소년 상담사 나와요. 거기 보시면 밑에 비고가 나오죠. 그 도표 아래 비고를 보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서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개 상담 관련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상담 관련 분야의 전공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합되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합되어서 나오는 걸 보면 인정 A씨가 나와요. 거기 보면 청소년하고 상담학이 붙었다거나 아니면 아동하고 상담학이 붙었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하고 심리학이 붙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교육심리학 이런 식으로. 아동 상담학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인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동 심리, 뭐 예를 들어서 아동 복지 이런 식으로 학자가 빠져 있어도 우리가 이제 학과명 중에 이 학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느냐? 아니,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좀 난해하다. 내가 전공한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해결 받을 수 없고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도 저희들은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산업인력공단 거기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갖고 전문 자격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팀에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해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전공명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근데 학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 학과명이 중요하다는 거, 전공명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나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많이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응시 자격에 보면 실무 경력을 인정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응시 자격을. 그런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이 있는데요. 60%입니다. 60% 득점하면 되는데, 물론 40점 미만, 40% 미만이 안 나와야 됩니다. 과락 없이. 뭐 1교시 과락, 2교시 과락이 아니라요. 각 과목별 과락입니다. 각 과목별 과락,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25문항의 40%가 못 넘었다. 다른 과목은 다 90점, 100점 가까이 맞았는데 한 과목만 40점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 발달심리, 학습이론, 이 두 과목 정도가 이제
과락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보면 먼저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와요. 합격 예정자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예정자가 면접시험을 봅니다. 자, 그럼 면접시험에 합격 예정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옵니다. 그럼 1차, 2차 시험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서류를 집어넣는데 이 서류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를 하고 그 서류 심사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시험,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면접 위원이 3분이 있는데 이 3분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 15점이면 이제 각각이니까 3분이 각각 15점이니까 평균 1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가사항에 1점, 그러니까 1점이면은 미흡을 받았다, 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격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그러니까 과반수면은 2명 아닙니까? 1.5명이 과반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어떤 평정 항목이 5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똑같이 하를 줬다. 그러면 이거는 15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를 맞지 않도록, 미흡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을 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20%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시험은 이제 면제가 됩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래서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회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다시 필기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은 그 오른쪽에 보면 최적 전략 4가지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2급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 1번하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오류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제가 그것을 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판서로요. 자,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 전략의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이 나옵니다. 이 교재 뒤쪽 바로 뒤에 보면 출제 영역에서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이론서가 좀 이렇게 집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론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면 될 것이다. 100% 이론을 다 여기 책에 넣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숙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80% 정도 그 내용에서 80% 정도를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숙지하고 또 나중에 문제풀이해서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밑줄 친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시간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 기본 방향과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을 잘 읽어보고 이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기억인데 2017년도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제 경향 그것을 산업인력공단에 공개를 했어요.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먼저 이론 내용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까지는 숙지하기 어렵겠지만 80% 정도의 내용을 숙지해 놓은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 내용에 최적화된 전공 교재는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 전공 교재가 좋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추려서 이 이론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분하고 한번 어떻게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물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문제 은행 풀식인데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교재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2번을 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좀 좋다. 이론학습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이블은 기출문제입니다. 2014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우리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2014년, 그래 최근에 3개년, 5개년만 있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어도
문제 풀은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를 막 여러 번 보는 분들이 많던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바람직합니다. 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바람직하며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 뭐 이 무슨 말이냐면 동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한 스타일이나 기출문제와 유사한 패턴의 문제를 풀어야지 너무 지엽적인 거 풀고 있으면 너무 쉬운 거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예상 문제로 연습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최종 모의고사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온라인 모의고사로 이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그걸 또 출력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뭐 한 달 정도 전에 그것을 이제 최종 모의고사로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라. 암기도 중요해요. 제가 뭐 강의할 때 두문자 암기법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암기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이게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확성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자, 중간중간에 암기법이 좀씩 가미되면 그것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적 전략 4가지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론은 한 번만 보면 될까요? 아니, 이론은 2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시간 없는데요. 그럼 한 번이라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인데요. 기출문제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2014년부터 쭉 되어 있는데 2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보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문제 있잖아요. 우리 실전문제집이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먼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점을 낼 거 아닙니까? 틀린 문제 있어요. 그 틀린 문제를 확인만 하면 돼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은 2번 보는 것이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은 서로 관련된 교과목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거기 밑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발달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발달심리하고 연동할 수 있는 게 청소년 이해론이에요. 청소년 이해론. 자, 이렇게 2과목을 연동해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1과목이고 선택과목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론이 있어요. 상담이론. 상담이론하고 집단상담의 기초. 집단상담의 기초. 이렇게 연동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상담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론을 집단상담이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연동해서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하나는 뭐죠? 학습이론하고 그 다음에 심리측정 및 평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별개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리측정 및 평가 약간 관련된 것이 있긴 있지만 많이 관련되지는 않거든요. 심리측정 및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순서를 만약에 매긴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자,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론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진도도 빨리 나가고 공부도 재밌어요. 이렇게 서로 연관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은 이론과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예상문제라고 했고요. 최종 모의고사, 점검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 풀잖아요. 그럼 안 풀려요. 그럼 다시 이론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론을 100% 숙지 안 하셔도 된다고요. 80% 정도만 숙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론서의 80% 정도 내가 좀 숙지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도 돼요.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는 청소년상담사 상급에 대한 그 과목이나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비용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장 조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2, 3개월은 훌쩍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에 권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출제 영역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봐보세요. 과목별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한번 눈으로 도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출제 영역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한 번만 쭉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수험서를 볼 때 이렇게 목차를 먼저 훑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니까 한 번만 쭉 훑어주시고 이론 수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 최종 합격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싶으셔서 도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청소년 상담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